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토크는 우리 항상 요즘 이 말썽 많은 다크호스 같고 이런 우리 미스터 트 이분 좀 있으면 이제 취임하시죠. 이분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이 완전히 다 꼬여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여버린 금융시장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 건지 한번 좀 짚어보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트럼프한테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그 들어가는 토크를 좀 오늘은 해보려고. 요즘 잘 안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너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 애매한 것 같아. 지금 이게 이렇게 제자리 걸음 한참 하고 나면 어딘가로 방향 잡거든.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도 좀 잠깐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쪽으로 또는 언제쯤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건지, 그리고 이거를 트리거가 되는, 방향을 잡고 움직이게 만드는 트리거가 되는 건 도대체 어떤 걸 건지, 그거 참 간단하게 시장별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주식시장. 예, 일단 주가 지수는 2,000포인트대에서 계속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불과 그 최근의 상황은 아니고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한 2011년 이후부터는 거의 5년 정도의 박스권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스마트머니니 뭐 해서 지수가 어떤 거 박스권 상단까지 오면은 이제 매도가 출회되고, 다시 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또 그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의 상황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까지의 상황은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대략 100조에서 120조 원 사이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횡보하는 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순리적인 부분이었죠. 근데 최근 2016년의 상황을 보면은요, 영업이익이 한 단계 점프를 합니다. 이게 150조 원 정도까지 높아지는데요. 상황이 국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기업들이 이렇게 이익을 내는 이유는 뭘까? 일단 대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실적들이 계속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이제 올해 그 상반기에 또 S8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다시 신제품 효과가 나올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가진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정 부분 이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구조조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철강이니 해운이니 이런 기업들도 뭐 약간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철강 같은 약간 구조조정 산업이라고 했던 일부 업종들은 중국의 감산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굉장히 밑에서부터 반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올해 이익까지를 주가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12개월 포워드 주가 수익 비율은 지금 9.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대비해서 우리가 높은 수준, 뭐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른 신흥국들,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 혹은 그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신흥국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훨씬 밸류에이션이 있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 18배, 17배 정도를 받고 있고, 인도네시아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16배, 17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양적 완화 이후에 신흥국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를 진행했던 선진국들조차도 이 PER, 이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면서 거의 밴드 상단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럽고 비싸다면 비싼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 증시 중에서 PER 밴드 거의 중간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 정도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스피 밴드가 계속 박스권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단은 좀 견고하면서 위로는 다소 좀 열려 있는 이런 장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상방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우리는 몇 배 정도까지가 적정하다고 봐요? 우리가 12배를 넘은 적은 별로 없죠. 예, 그 과거 밴드의 추이를 보면 한 8배에서 11배 정도 사이에서 11배까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수준이 9.6배 수준이니까 거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연구원, 환시는 왜 저래요? 일단은 작년 연말에 조금은 과도하게 올라왔다. 네. 1,200원을 넘어섰던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 심리라든지 흐름들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트럼프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좀 약해지면서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트럼프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한 번은 인플레이션 기대감이라든지 달러 강세를 자극한 변수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연말에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일단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1,150원 수준에서는 좀 하방경 지수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도한 급등락이 좀 당분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는 1,150원 선에서 지지력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간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는데 좀 길게 보신다면은 아마도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1분기 중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왜 쳐다보겠어요? 채권 시장 얘기해달라고 쳐다보는 거지. 그렇죠. 채권은 올해 뭐 채권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될 자산이다 뭐 얘기들 많이 하시고 미국 금리 정상화에 대한 기대들이 자꾸 압박이 되다 보니까 네. 작년 실제로 하반기에 가장 실패한 뭐 투자가 됐죠. 그래서 뭐 글로벌하게 바닥 대비해서는 한 100bp 가까이 상단을 한번 높여놨고 근데 또 지나치게 단기간에 좀 과하게 오르고 트럼프에 대한 기대 때문에 터진 부분이 있어서 12월 FMC 때 점도표 상향 조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숨고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10년 금리가 한 2.6% 고점을 찍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2.3% 초반까지 왔는데 전일에도 또 옐런 의장이 뭐 경제에 대한 자신감 표명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일중 변동성을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뭐 통화 정책이 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또 바깥의 분위기가 또 금리 정상화하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보다는 덜 움직인다고 하지만 뭐 작년 연말에 2.2%대 중반 찍고 나서 지금 10년짜리 채권 금리가 대략 한 2.1%? 그 영역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융시장들이 다 지금 조금 어느 트렌드를 잡고 배팅하기보다는 눈치 보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그 뭐 트럼프 때문에 꼬여버린 이 금융시장 얘기하러 모인 것도 결국은 그 잡히지 않은 방향성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장이 한쪽으로 방향 잡고 탁 튈지는 집중 토크 들어가서 얘기하실 건가요, 다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집중 토크로 들어가 보죠. 참 힘든 게 이게 트럼프가 한마디 하고 나면 그다음에 옐런이 한마디 하고 그래서 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게 방향을 못 잡겠어요. 일단 그 트럼프가 먼저 얘기한 거죠. 달러 강세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뭐 환율이 그냥 막 왕창 반응을 했어요. 이게 1200대에서 놀다가 지금 1170대까지 왔으니 반응한 건데 트럼프가 왜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보통 통상적으로 어느 나라 대통령이 환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난 처음 봤어요. 네. 어느 미국 대통령도 그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환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트럼프 행동을 좀 예측 불허이긴 하지만 자기가 그 대선 레이스를 거치면서 뱉어놓던 말들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어떤 정책의 방향성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실망감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나의 방향성은 이거다라는 걸 한번 글로벌 금융시장에 던져준 의미 이상을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취임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정책적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최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슬로우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말을 뱉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급격하게 반응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데 점차 시장은 적응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식 화법에 대해서 아직 시장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트럼프의 막말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아직까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고 아마 취임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공식석상에서 트럼프의 이제 발언들이 즉각적으로 언론에 보도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과의 교정 작업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뭐 이제 달러까지 달러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이전에는 뭐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고 솔직히 이 약간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경계를 뛰어넘는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달러가 너무 강하다라는 이 언급 자체가 아무래도 그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 제스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게 트럼프는 지금까지 일관된 그 방향이 고립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였거든요. 이 연장선상에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강세로 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어떤 그 해외 실적이 당연히 줄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아무래도 이 전략적인 발언을 했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조금 회복이 되려고 하던 게 그나마 지금 힘들어졌다. 다 환으로 깎아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기에 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달러가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더 그 강세 흐름이 가팔라졌는데 마침 이게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경민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오버슈팅된 부분들이 이제 좀 교정되는 작업에 있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트럼프 후보의 어떤 발언들이 나오면서 좀 더 시장의 어떤 그 합리적인 수준에 맞춰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생각이 지난주에 또 기자회견을 또 취임 전에 이제 한번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한 뭔가 트럼프의 비전과 공약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제일 핵심이 사실은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던 재정 적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리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네. 그런 얘기는 언급도 못했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뭐 전혀 엄한 스캔들에 관련된 얘기만 터져 나와서 그러니까 뭐 리플레이션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뭐 난 러시아 가서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보면은 달러가 트럼프가 이 약세 발언 하기도 전부터 네, 사실은 조금씩 내려갔죠. 조금씩 내려오고 달러 그 트럼프의 가장 수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스몰캡이라고 하는 러셀 2000 네. 같은 업종이 굉장히 가볍게 잘 갔잖아요. 네. 트럼프 당선되고 한 두 달 동안 17%뭐 그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인덱스가 그런 것도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취임도 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뭐 이런 거 김 빠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들이 이제 자꾸 던져지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계속 어필해야 되고 자기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일단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고 그게 이제 경상수지 이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거기서 한번 또 이제 달러가 강한 거에 대해서 자기 발언을 해줬는데 시장이 반응을 한 거고 일단 저는 앞으로 이분에 대한 이런 견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금 네. 여러 의구심들이 많이 던져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 임기 초의 한 분기 내에는 발언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지 않을까. 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야 네. 라는 부분을 분명히 또 어필하고 싶으신 그것 때문에 사실 채권 시장 조금 공포스럽습니다. 이분 됐을 때부터 난리였는데 입만 여시면 그렇게 채권에는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궁금함이 네.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제 취임 아직 안 했죠? 네, 네. 21일. 곧 취임하실 텐데 이분이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옐런 의장께서 뭐 그건 후보 때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네. 그렇죠. 그죠? 이번에 또 드디어 이제 한마디 또 바로 내놓으셔가지고 2019년이면 기준금리 3%다. 점도표 시장은 지금 그래서 바로 또 트럼프가 해놓은 것도 반대로 지금 돌려놓고 뭐 그런 거죠? 뭐 일단 공화당 자체는 사실은 지금 저렇게 통화 정책이 너무 저금리 오바마 때 저금리 상태를 이어오면서 과도하게 공급한 유동성에 대한 뭐 좀 부작용이라든지 트럼프 본인도 저금리로 너무 옐런 의장이 기여했다고 해서 비난을 했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 지표들이라든지 물가 같은 게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반응인데 마켓 기대치보다는 좀 빨리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옐런 의장이 왜 그러냐? 사실 12월 FOMC 때 점도표 상향 조정도 시장 기대보다 빨랐거든요. 네. 근데 그때 성장률이라든지 물가에 대한 뭐 올해 치고 내년 치고 2017년 18년에 대한
전망치가 패드에서 그렇게 많이 상향 조정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도표만 올렸다라는 건 2013년 5월에도 버냉키가 의회에 가서 조금은 빠른 시점에 테이퍼링 얘기를 꺼내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거든요. 실제 그게 그 5월이었나요? 네, 그게 5회 의회 연설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연말에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결정했죠. 근데 그 중간에 과정이 왜 필요했느냐? 시장이 너무 페드의 의존도가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내가 이렇게 손을 놨을 때 얼마나 이 충격을 받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다라고 보는 건데 네. 이번 12월 FOMC의 점도표 상향 조정이나 최근에 옐런 의장의 발언을 보면 마켓이 지금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 달러 강세에도 유가가 부러지지 않고 뭐 이런 전형적 이전에 페드가 침머니로 끌고 왔던 금융시장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네. 내가 여기서 손을 좀 더 놓는다고 하면 금융시장 반응이 어떨지 지금 다들 트럼프를 보고 있으니 그러면은 니네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 그동안 못 갔던 길을. 일종의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최근 경제 지표가 워낙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준의 발언들을 보면요. 금융시장이나 증시가 많이 내려갔을 때는 비둘기파적인 발언 막 쏟아내고 네. 많이 올랐을 때는 또 매파적인 발언을 막 쏟아냅니다. 또 음모론이네. 아니 그게 진짜 따져보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완전 음모론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스무스하게 가고 싶어하는 그 흐름에서 발걸음에서 좀 과도하다라는 그 경계를 벗어나는 시점에서는 발언의 수위가 좀 조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고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너무 트럼프에 매몰되어 있던 시장에 나는 내 갈 길 갈 거다. 나는 시그널을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나는 트럼프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다 잘못하면 잘릴 텐데. 임기가 1년 남아서 1년 그리고, 남았죠. 네, 그래서 네. 뭐 어차피 트럼프도 바꾼다 그랬으니까 이제 자기가 갈 길을 갈 거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 의장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전 의장은 똑같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미국 지표가 12월 달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일단 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2.1, 예, 2.1 소비자 물가 나왔습니다. 지수. 예, 근원 물가는 얼마나 나왔나요? 그때? 그러면 그래도 2% 예, 아, 2% 그래요? 초반 나왔고 기대 인플레도 다 올라가고 있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 환경 자체가 금리를 올리기에 딱 적합한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점도표가 대부분 다 하향이 됐었는데 이게 턴어라운드에서 전환된 게 이제 작년 12월이거든요. 네. 이제 그때부터는 점도표가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야 이거 점도표보다는 그 금리 인상 속도가 훨씬 더 더딜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고, 그게 실제로 맞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점도표가 상향되는 국면이고 인플레, 경제 성장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지금 그 옐런 의장이 얘기했던 2019년 3%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예상 가능하면서 완만한 그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지금 현재 어떤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부분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성장 그 금리 인상 속도라고 한다면 그게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속도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큰 반응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인플레 환경에서 현재 인플레 환경에서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이런 완만한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라는 이런 발언이나 고압 경제 이런 것들을 결국 얘기하는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니 구체적으로 실제로 지표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죠. 일단 물가는 그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다 2% 초반. 네, 뭐 다 지금 기저효과가 크긴 한데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 생산자 물가가 지금 뭐 5%대까지 그 강하게 생산자 물가 올라가다 우리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재고 조정이 일단은 어느 정도 됐다라는 됐고, 부분에서 수출도 늘고요. 재고 조정, 재고 출하 저것도 유가도 많이 올라왔고 원자재가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작용이 있고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기대보다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들이 지금 뭐 출하나 이런 게 굉장히 좋다며요. 네, 요즘 근래 이제 그
사실 작년에 대선 준비하면서 기업들이 그 불확실성 때문에 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3분기 초까지 미흡했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리스타킹만 지금 진행이 돼도 네. 2분기 정도는 잘 나올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조업이 투자 좋고 제조업 고용이 지금 많이 늘고 있고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연말 소비는 생각보다 조금 안 네. 받쳐줬고요. 소비는 안 받쳐줬고. 조금 안 받쳐줬고 그렇죠. 소비는 심리는 좋아요. 네. 심리는 금융위기 이후 거의 최고치로 최고치로. 지금 심리들은 다 좋아졌는데 음. 근데 실제 소비라든지 임금이 또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앨런도 계속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는 하고 임금은 있지만 얼마나 올랐어요? 임금은 거의 2% 후반 3% 이제 다 와갑니다. 아, 근데 그래요? 과거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아지고 금리 정상화하던 자연 실업률 수준일 때는 사실은 자연 실업률에 도달하면 임금도 거의 피크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4%대 중반 5% 가까이도 임금 증가율이 나왔는데 그때에 비하면 속도는 아직까지도 좀 느리죠. 부족하죠. 신규 유입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렉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물가가 잘 나온 날도 연준 부의장인 또 비둘기 더들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는 조금 인플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아직 경계감을 많이 가질 때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옐런 의장과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아 그건 그 사람들이 원래 짜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그 혼재된 이 정보들 아니 그래서 비둘기와 매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죠. 그래도 더들리는 꾸준히 비둘기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표가 지금 좋은 거에 대해서 사실 물가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가가 작년에 네. 뭐 20불대 30불대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는 분명히 위쪽입니다. 근데 문제는 임금이 꾸준히 받쳐주지 않으면 코어는 오히려 기저효과가 지금 꺾일 수 있죠. 꺾이는 네.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받침해주는 물가 쪽이 오히려 역으로 좀 빠지면 이게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쯤 갔을 때 트럼프가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뭔가 이렇게 재정이라든지 뭔가 이걸로 서포팅을 계속 꾸준히 안 해주면 올해 또 2분기 지나면 물가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이 또 있어요. 지금 물가가 계속 그 나선형으로 상승작용할 때는 아니라는 공포감이 좀 있죠.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에너지 가격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과 1년 전에 26달러까지 WTI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전년 대비 상승률로만 따진다면 거의 100% 상승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도 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에 따른 뭐 인플레 압력은 이어질 텐데 이제 지난해 11월 30일 날 오펙이 감산 합의에 성공을 했고 연이어서 러시아를 포함한 비오펙 회원국들이 이제 감산 합의에 성공을 해서 180만 배럴 이제 감산 합의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1월 1일부터 감산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라크를 제외한 사우디라든지 대부분의 오펙 회원국들이 감축량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는 좀 하방 경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밀릴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 공급이 타이트닝이 해지면서 가격 자체에 어떤 하방 경직성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그동안 55개월 동안, 4년 넘는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을 수출해 왔는데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 3개월 전 9월 달 지표에서 플러스 반전하면서 12월 달에 5.5%로 급등해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또 한 가지 시그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트럼프가 이 수요 촉진 정책, 뭐 1조 달러의 뭐 SOC를 투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실행할 거냐. 이 여부가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지 여부를 좀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연준 쪽에서는 재정 정책 트럼프가 하겠다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이죠. 효과가 있겠냐? 괜히 그냥 막 저기 버블이나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연준 점도표 상향 이유 중에 하나도 뭐 트럼프의 정책을 조금 반영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거꾸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시장이 진짜 좋아질까라는 의구심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수요단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네. 자칫하면 물가는 오르고 오히려 그 부담으로 경기는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중국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CPI가 전월보다 꺾였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경계해야 될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그냥 분포도를 찍어서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최종 생산재 가격이 움직이는 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를 보면은 플랫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더라도 최종 소비재 가격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전가가 최종 소비재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고 사이클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트럼프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서 인플레이션을 높여버리면은 이런 부분들이 경기로 반영되고 수요로 반영되는 시차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위기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준 의원이 말했던 그런 부분 역효과 자칫해서 트럼프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은 인플레이션 오르는데 그 오르는 동안에 경기로 반영되는 데까지 수요가 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공백 기간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좀 지켜봐야 될 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를 확 끌어올리 재정 정책을 쓰면 수요가 바로 따라와줘가지고 네. 같이 따라가 주면 좋은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도 트럼프 정책이 나온 것도 없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을 사고 있는 거고 달러나 금리나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자칫하면 그 공백 기간에 시장이 굉장히 큰 위기로 빠질 수 그럼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준이 미국 경기를 보는 입장은 계속 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얘기가 미국 경기 좋다. 네. 이게 지금 부양해야 될 시점은 아니다. 네. 지금 괜히 부양했다가는 버블 만들어낸다. 뭐 네. 이런 입장도 있었던 것 네.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판단은 어때요? 뭐 미국 경기가 좋긴 한데 그렇다고 네. 해서 지금 모멘텀이 뭐 강해서 모멘텀이 강한 거는 또 아니다. 또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된 이유가 중산층 이하들을 좀 타겟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그런 쪽이 좀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미국 경기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버블로까지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인플레이션과의 정책 간의 조율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버블을 만든다면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역효과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 지금 제조업들 네. 구인난인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지금 굉장히 구인난인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숙련공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네. 근데 실제로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또 많이 튀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유유 자원이 많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여에 빠진 것까지 해서. 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그 트럼프의 재정 정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연준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연준이 밸런싱을 그러니까 미국 재정 쪽에 대해서 연준 쪽에서 밸런싱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난 판단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옐런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가 재정을 쓸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금리도 또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그렇게 재정만 값을 땡겨 써서 부작용만 없으면 좋은데 이거 재정의 그 재원이 뭐냐는 거죠. 네. 결국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50년,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발언까지도 꺼냈어요. 사실 그거는 영구채. 그럼 후세들한테 이걸 책임을 그게 전가하겠다는 너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뭐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공약만 다 실천한다면 트럼프 임기 내에 4년 동안 대략 7조 달러 이상의 국채 순증이 늘을 거라는데 그 많은 기관들이 연구하고 보면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이 14조 달러짜리 시장이거든요. 한 대통령 임기 동안 그 부채 잔액이 50% 증가한다는 건 그건 예전에 피그스 국가들 문제죠. 그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돼요? 대선 공약을 다 뒤져보고 나면 나라 통째로 다 팔아도 지금 돈이 모자라 안 돼. 대체로 다 그래 어디든지. 그러니까 작년에 채권 시장은 그 리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펀더멘탈적인 굉장히 현상과 컸죠. 또 한편에서는 수급 부담. 음. 이게 이제 국채 공급 부담으로 들어올 거다. 그러면 이제 금리에 올라가는 타격, 그래서 거의 2.6에 육박했던 거고. 그렇죠. 뭐 3%도 넘어갈 거라고 아직도 네. 주장들을 하는 그 근거인데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부채를 쌓아놓으면 군드라우라고 하는 최근에 신채권왕이 5년 내 미국 10년 금리가 6%를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2000년 중반 미국 경제 그 호황기 때도 5% 중반을 10년짜리 금리가 못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성장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그 주장을 한 근거가 뭐냐면 그렇게 국채 발행 늘어서 미국의 또
그 피스칼 클리프라는 재정 절벽 상태를 또 만들어서 신용도에 타격을 줄 거고 그래서 뭐 남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위기를 미국이 겪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네. 자, 네, 하여튼 이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줄이고 네. 질문을 한 2가지 정도를 던질 건데요. 첫째는 3% 2019년 말 3%까지 가면 이거 빠른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나 그거 하나. 그러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씩 올리면 2.75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1년에 3번씩 올리면. 어쩌면 그거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기도 하고 미국 지표가 너무 견조하게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보다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2번째는 그런 속도로 가게 될 경우에 우리 금융 시장이 버텨낼 수 있는지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이 트럼프 시대에 뭐 달러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성이 어디로 갈 건지 하는 게 하나의 통으로 된 질문입니다. 네. 지금 네, 대답들 좀 해줘보세요. 일단 2019년 말까지 3% 기준금리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정도가 된다면 금융시장은 큰 충격 없이 리플레이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일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의 어떤 스프레드를 보면은 이게 역전된 게 2004년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최근에 한 번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 국채 투자 그 어떤 매력이 더 높아진다라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이제 3% 후반대였고 이제 경기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내리는 상황이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사이에서 이쪽에 그 일시적인 역전이 나왔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인하에 대한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상황은 좋지 않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과거 경험적인 사실만 놓고 본다면은 미국의 금리를 결국 우리는 조금씩 후행적으로 따라갔다라는 점에서 약간 좀 우리가 좀 시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같은 국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국제 투자매력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외환 당국에서 일정 부분 조율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방향성 자체는 좀 그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 지난 몇 년 동안입니까?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국면들이 지난 4, 5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이제는 금리 그 인하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많이 바뀌는 환경이 이제 이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투자 전략 자체도 2017년에는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민 연구원. 저는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은 3%는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연준은 미국의 연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로벌 경기 상황이라든지 금융 상황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스텝을 밟아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땐 3%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보다는 좀 더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로 19년에 3%그 이상을 가게 된다면은 아마 신흥국 중에 버틸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는 강세 그리고 달러 아닌 통화들은 약세 흐름을 추세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네. 이거를 버틸 수 있는 환경은 아직은 아니다. 신흥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만큼 따라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이 그 정도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체적인 동력으로 너무 좋아지면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동력으로 너무 좋아져서 달러가 강세가고 금리가 오르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신흥국이 역으로 안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눈치를 또 볼 거거든요. 근데 연준이 그렇게 별로 안 봤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거의 안 봤거든. 신흥국 눈치 안 작년 보고.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연초에 중국발 불확실성이 커졌을 뭐 때 그런 거는 그렇게 미국으로 나왔고. 거꾸로 되돌아오는 파급 영향 때문에 본 거지. 미국만 문제 없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안 본단 말이죠. 근데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글로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한 24.4%고요. 그렇죠, GDP 25%죠. 비중이. 네. 그리고 중국이 이미 15%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죠. 유럽이 15.8, 중국이 네. 15.2 뭐 이런 데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그리고 중국발 불확실성에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좋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눈치 보고 또 유럽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눈치 보다 보면 올해도 3번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번이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는 뭐 2% 중반 정도면 적정하지 네.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 중반? 네, 미국 기준금리가 그리고 좀 올해 내로? 아니요. 저 깜짝 놀랄 뻔했어. 올해는 저희는 3번도 힘들다고 네. 보고요. 아, 나 놀랄 뻔했어.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이분이. 예. 아, 2019년.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흐름에서의 2% 3년 후? 중반이고요. 예. 예. 올해는 저희는 지금 점도표 3번도 어렵다고 보는 게 트럼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려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만큼 실천을 못한다고 하면 또 연준은 시장을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중장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10년금리 스프레드의 그 상단 역할을 해왔던 게 뭐냐는 거죠. 과거에 보면 미국의 한 잠재 성장률 정도 수준. 그러니까 90년대에도 중반에 미국이 한번 공격적인 금리 인상, 2000년 중반에도 미국 금리 인상하는 시절 보면 기준금리가 10년 금리하고 한 대략 잠재 성장률이 그때 3% 중반 정도였더라고요. 근데 그 스프레드가 한 300bp 중반 정도 수준. 그 성장성 정도만 반영해주면 금리는 충분히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었거든요. 그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와도 뭐 2004년에도 그린스펀이 컨넘드럼 얘기 또 했지만 기준금리가 1에서 5.25를 가는데 미국 10년 금리가 4% 중반에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성장성 감안해서 미리 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기준금리와 스프레드가 얼마냐? 대략 200bp 거리입니다. 이거의 함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그때처럼 3% 중반이 아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뭐 대부분 연구기관들이 2자가 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뭐 3자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지만 미국 채권 시장이 2% 중반에 버티는 힘은 우리는 이 정도면 성장성 반영이 났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오는 속도가 우리의 예상보다 빨라진다면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생각보다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좀 완만하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패드한테 좀 여유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단답형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게 오늘의 돌발 퀴즈. 네. 트럼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요? 이 사람 이거다.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 아닐 수 있다. 네. 한마디라 그랬는데 여기 한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네. 미국 대통령이다. 아, 그건 좀 황당한 대답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들어와 있지 않는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 트럼프는 파쇼다. 저 완전 파쇼 아니에요? 보호무역도 국수주의고, 네. 그다음에 전체주의고, 완전히 파쇼죠 지금.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이 말하자면 시쳇말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다. 네. 자, 유럽 좀 넘어가 보죠. 유럽은 우리 길게 갈 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미국 쪽에 시간을 좀 많이 썼고 유럽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그 메이 총리께서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브렉시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단칼에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얘기는 하셨는데도 시간은 또 걸릴 수밖에 없고 네. 웃긴 건 그 당일날 메이 총리는 여전히 이제 좀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그 전까지 빠지던 파운드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은 저 거짓말 이렇게 본 거고. 거짓말까지는 아닌데 이제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보는 거고 네. 여전히 또 이렇게 불확실성 제거하면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으니까요. 많이 있다.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혼을 한다고 했지만 깔끔하게는 안 과연 됐다. 깔끔할까라는 거죠 지금. 조정 기간이 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조정 기간이 네. 긴다. 아, 근데 지금 그 런던에 소재하고 있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본사를 지금 런던에서 지금 빠져가지고 빼나오겠다는 분위기들이 나온다며요. 네. 그러면 저렇게 하드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 런던이 먹고 산 건데? 그러니까 그 현재 정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그 이제 시장 접근권을 얻지 못하더라도 일단 이민과 관련된 통제권을 얻겠다라는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건 네.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아시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가지고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IB들이 이제 영국이 아닌 다른 뭐 네덜란드나 프랑스, 다른 독일 같은 다른 경쟁 국가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산업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이혼과 관련된 합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지만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이혼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지저분한 이혼 이런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독일이나 프랑스 입장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영국의 입장만 본다면은 굉장히 뭐 단칸에 무자르듯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브렉시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서 잘 되면은 제2, 제3의 또 브렉시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달에 헌법 개정 투표가 부결됐지만 지금 원래 예정된 게 내년 2월에 그 총선인데 조기 총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당 지지율 1위와 2위가 각각 그 오성운동과 북부동맹입니다. 다 구구정당이고요. 이건 뭐 아시겠지만 구구정당의 공통점은 다 이게 이민자를 배척하고 EU를 탈퇴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탈리아 혹은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제 르펜이 이제 대선 지지율 다시 1위로 올라섰지만 약간 회원국들 간의 어떤 EU 탈퇴 조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에 대한 어떤 그 징벌적인 조치들이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제2, 제3의 선택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영국의 어떤 브렉시트 이거는 좀 합의 기간 자체가 좀 길어질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유럽 지역 내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투자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유럽을 그렇게 단기간 동안 강하게 볼 수 있을까? 특히 2017년만 놓고 본다면 3월달 네덜란드 총선, 4월달, 5월달 프랑스 대선 계속 선거죠, 이런. 네. 계속 선거입니다. 계속 선거인데 지금 프랑스도 르펜이 1위로 치고 나왔어요. 르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탈리아 오성운동과 약간 비슷한 컨셉입니다. 일단 이민자 배척하고 EU 탈퇴하겠다라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좀 그 구구 정당들이 정권을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다른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이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이런 그 일정 부분 수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어떤 보호무역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리하게 놓고 본다면은 어떤 GDP 성장률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깎아내리는 좀 부정적인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유럽이 이렇게 보면 이제 인종이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그냥 대별해서 보면 이쪽에 이제 라틴 남쪽에 지중해 쪽에 라틴 이쪽 계열, 그다음에 저쪽에 게르만 계열, 이쪽에 뭐 앵글로색슨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크게 이렇게 놓고 본다고 보면 지금 다 각각 따로란 말이에요. 다 따로 놀잖아요 지금. 따로 노는데 경기도 또 각각 따로인 것 같아. 독일은 물가가 꽤 치고 올라가는 것 같고, 남쪽은 여전히 청년 실업률 50%씩 가고 있고, 이게 22가 금리 정책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아마 22 의장 역시도 굉장히 이 숙제가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독일 같은 핵심 국가들은 인플레가 나오면서 경기를 우려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파적인 목소리가 분데스방크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독일은 뭐 주가도 많이 뛰었더라고요. 네, 주가도 많이 떴고 실제 부동산 가격도 또 많이 떴습니다. 많이 뛰었고.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게 남유럽 국가들은 아직도 이 저인플레에 시달리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경기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결정이 됐지만 테이퍼링 아닌 테이퍼링을 결정했어요. 실은 어떤 거죠? 800억 유로의 채권 매입 금액을 600억 유로로 줄였습니다. 이제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기간은 연장했지만 결국 채권 매입 금액은 줄인 꼴이 돼버렸어요. 더 살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맞습니다. 이게 그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살 채권이 이제 없는 상황, 마이너스 있는 그 들어간 국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회사채까지도 그 채권 매입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 매입할 자산이 없기 때문에 매입 금액을 줄인 부분도 있지만 연준이 아니라 ECB 입장에서는 네. 이제 인플레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반영된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뭐 이제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지만 실제로 이번 그 80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로 채권 매입 금액을 줄인 것 자체가 약간 꼼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테이퍼링 아닌 테이퍼링이 벌써 일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 들어가요, 그럼? 그래서
이 본격적인 거라고 이제 표현을 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ECB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테이퍼링이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받을 수 있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어투나 어휘로 바꿔서 이제 포장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도 매해 80억 엔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 그 작년 11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다 안 했어요. 다 매입은 안 한 거죠. 못 하죠. 네, 다 할 수도 할 게 없고 없을걸요? 다 하진 뭐 그 의도 자체는 정확히 판단이 어렵지만 연준, ECB, BOJ 모두 약간 좀 그 방향 자체가 약간 좀 바뀌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그게 저희가 우리 이번 이 자리에서 앞서 얘기했던 인플레와도 관련이 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의 반등 그리고 뭐 국제 유가의 어떤 그 상승세 지속 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연준의 어떤 그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난 ECB가 800억에서 600억으로 줄였다 그러던 건 테이퍼링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이 아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도 채우기도 힘들 거고.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테크니컬리 그냥 말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전혀 줄이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이퍼링을 ECB가 본격적으로 하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올해? 지금 아까 정치적 얘기 많이 하셨지만 드라기 총재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미국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유럽 내 그 많은 정치적 불확실성들을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ECB의 역할은 올해 지킨 약속을 중간에 깨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독일 쪽에서 물가가 이제 올라왔다고 해서 뭐 그게 다 일부 이제 공급 사이드 요인이 크거든요. 거기도 코어는 여전히 낮습니다. 코어는 여전히 낮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가 방어 논리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자칫하면 지금 유럽 경기는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해가지고 늘어난 신용 증가라든지 뭐 이런 신용 사이클 상으로 조금 호경기 국면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그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 하방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CB가 지금 손쉽게 손을 떼기는 어렵고요. 미국은 경기가 좋은데도 재정을 쓴다는 얘기 했잖아요, 사실. 유로존은 지금 저 깨질 위협에 처해 있는 다 포퓰리즘 쪽으로 지금 쏠려가는 저 정치들의 형국을 봤을 때 신저제한협약으로 묶여 있는 저 재정에 대한 여력 부분을 올해 어떻게 잘 풀어내서 유럽도 경기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생기면 그러면 ECB가 조금 더 패드처럼 손을 놓을 수 있겠죠, 연준처럼.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ECB는 아직 미국이 3번의 QE를 했잖아요. 3번의 QE를 했는데 아직 손을 놓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경민 팀장님, 다음 주에 우리 뭐 그 시장에서 점검해봐야 될 경제 지표 또 이벤트 어떤 게 있어요? 가장 큰 이벤트는 중국 춘절, 우리나라 설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한테 아무 도움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오늘 비행기 전부 다 막아버렸던데. 그래서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춘절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국과의 불협화음 그리고 불편한 관계 그리고 중국의 제재들이 아마도 올해 여행업계나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춘절 맞아서 많이 떨어졌던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 거기에 좀 포인트를 둔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집중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